자, 오늘 강의는 상징성으로 보는 한국의 예절문화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자리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강의는 동서를 위주로 남녀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동쪽에 남성이 자리하고 음에 해당하는 서쪽에 여성이 자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동쪽이 남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절을 할 때 손 모양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의 경우 동쪽을 상징하는 왼쪽을 오른손 위에 두고 절을 하고, 여성의 경우 서쪽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두고 절을 하는 거죠. 지난 강의가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나누어주는 방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신과 사람의 경계를 나누는 방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기준은 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방위를 결정할 때는 특정 장소 혹은 특정 사람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기록 하나를 볼까요? 서주시대, 대략 기원전 12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상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방에 제단을 만들고 북쪽을 향해 주공이 서서 구슬을 놓고 호를 쥐고 태양, 왕계, 문왕께 고하였다. 이 주공이라는 인물은 옛 주나라의 정치가이면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입니다. 공자가 칭송했던 성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예학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다. 8개의 효를 해설하여 역경을 완성했다. 주나라의 의식과 의례를 정리해서 주례와 의례를 저술했다 등 현대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예경과 역경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어떤 일로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었을까요? 또 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대상인 태왕, 왕계, 문왕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이 문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공이 제단을 만든 이유는 주나라 문왕이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왕이 주를 개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병을 얻어 위독해졌다고 합니다. 주공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남쪽 방향에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고 북쪽을 향해 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으니 무왕의 병을 낫게 해달라 라며 하늘에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이 기도를 바친 대상인 태왕, 왕계, 문왕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주공의 선조이자 무왕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태왕은 고공담보라고도 하는 무왕의 증조 할아버지이고, 왕계는 할아버지,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입니다. 주공이 무왕과 형제 관계였으니 주공에게도 이들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왕, 문왕, 아버지, 즉 선조였죠. 안타깝게도 주공의 이 기도는 잠시 동안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왕은 그의 기도 덕에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이때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이 일화 가운데 주목해 볼 부분은 그 오래전 선조에게 기도를 할 때 남쪽 방향에 제단을 만들고 북쪽을 향해 서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남쪽 방향에 만들었다는 것은 기도할 대상이 북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공이 북쪽을 향해 섰다는 것은 태왕, 왕계, 문왕의 신의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가 없었다면 북쪽이 그들이 생각하는 조상신의 자리였을 수 있죠. 어쨌든 이를 통해 제사에서는 흠양하는 신, 즉 조상신을 중심으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신이 있던 북쪽, 그리고 그 조상신이 바라보고 있는 남쪽이 자리와 방향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는 조상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간 말을 살펴볼까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억지로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린 분은 순임금이셨다. 대체 무엇을 하겠는가? 스스로 몸가짐을 공경히 하면서 남으로 향하여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 순임금이라는 인물은 주공과 같이 공자가 성인으로 꼽는 왕 중 하나였습니다. 논어를 보면 순임금은 이러이러한 분이셨으니 참으로 성인이시다 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고는 하죠. 이 순임금은 남쪽으로 향하여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조정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신하들을 보고 앉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당시 순임금이 머물러 있던 곳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았던 건 우리 가까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등 뒤로 두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문을 열어보면 마치 남쪽의 우리나라가 모두 보일 듯 합니다. 이렇게 조상신의 자리를 북쪽으로 삼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를 북쪽으로 삼는 것, 이들이 거처하는 건물의 앞을 남쪽을 바라보게 한 것은 가장 존장자, 높은 사람을 북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사유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과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역이란 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역에는 8개의 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궤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설궤전이 있죠. 설궤전에서 8궤 중 릿궤를 설명하는 부분에 왜 신과 왕을 남쪽을 바라보도록 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역 설계전의 제4절입니다. 서로 이어지는 두 구절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는 진궤에서 나오고 손궤에서 깨끗하게 하고 릿궤에서 서로 만나보게 하고 곤궤에서 수고로움을 지극히 하고 택궤에서 기뻐하여 말하고
건괴에서 싸우고, 감괴에서 수고롭고, 간괴에서 이뤄진다. 자, 다음 문장은 리는 밝음이다. 만물이 모두 서로 마주보니 남방의 괴이다. 성인은 난면하여 천하의 일을 듣고 밝음을 향해 다스린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나오는 상제는 사람 중에 으뜸인 황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 즉 자연의 운행을 관장하는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 손, 리, 곤, 태, 건, 감, 간의 8개가 천지를 운행하는 질서를 의미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죠. 이 중 리께에서 서로 만나보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뒤이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리가 만물이 서로 마주하여 보니 남방의 괴라고 해서 앞의 문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괴를 말하면서 만물이 서로 마주본다는 말, 그리고 남방의 괴가 된다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리괴라고 하는 건 해를 형성한 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밝을 병, 즉 밝음을 의미하게 된 거죠. 해가 나오면 세상이 밝아져서 만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니 이 리괴를 만물이 서로 마주하여 본다 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해석하곤 합니다. 또 이 리괴는 이 문왕팔계도에서 남쪽을 의미합니다. 문왕팔계도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지었다고 하는 8개 그림인데요. 이 문왕팔계도 외에도 복희팔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왕팔계도가 오행이 변화하는 이치를 담고 있다면 복희팔계도는 태극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왕팔계도를 보면 가장 위쪽, 남쪽에 리괴가 있습니다. 임금이 된 자, 후손을 보살피는 조상신은 북쪽을 뒤로 하고 이 남쪽, 즉 밝음을 바라보면서 천하를 다스리자 라는 그들의 생각이 이 남쪽을 바라보는 행위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과 신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신을 모시거나 왕을 뵐 때 자연스럽게 북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가 그것을 모셔놓는 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학자들은 되도록 사당의 앞면으로 남쪽을 삼았고 신주도 또한 남쪽을 바라보도록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 신주를 모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주가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서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사당의 앞쪽이 남쪽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사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사당을 기준으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반대로 사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당에는 4대의 신주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데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4대 봉사라고 해서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 이렇게 4대의 신주를 모시자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럼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부는 사당을 기준으로 서쪽에 모셔야 할까요? 동쪽에 모셔야 할까요? 앞서 동쪽이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쪽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신주도 동쪽부터 놓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종묘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종묘에 가보시면 이 신주가
사당을 기준으로 서쪽, 그러니까 사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왼쪽부터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선시대 학자였던 송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는 오른쪽을 높은 곳으로 삼는다. 인도는 왼쪽을 위로 삼는다. 사당 안에 신주를 놓으면서 이미 서쪽을 위로 삼았다. 신과 인간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마주보고 서 있으므로 이들은 같은 곳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가 뜨는 동쪽, 즉 왼쪽을 숭상한다면 신은 반대편에서 서쪽을 위로 하는 거죠. 이렇게 신도를 인도의 반대로 삼는 사유 방식은 사당에서 신주를 놓을 때뿐만 아니라 신주의 이름을 쓸 때나 돌아가신 분에게 옷을 입힌 후 옷자락을 여미는 방향 등을 정할 때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을 통해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성에 대한 것이죠. 방향을 나누고 자리를 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불평등이 시작된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동쪽의 남석, 서쪽의 여성이 섰던 방식을 동쪽을 숭상하던 문화에서 남성이 동쪽에 서도록 했으니 이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차별적인 사고방식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자리 배정이 우리가 목격한 차별의 계기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먼저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동쪽과 서쪽을 각각 나누어서 단순히 동쪽이 서쪽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은 신은 서쪽을 위로 삼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숭상해야 하는 대상인데 자신보다 좋지 않은 자리에 두는 것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아까 주공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는 동쪽과 서쪽 중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더 낫다는 의식이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음과 양의 자리, 즉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좀 배분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남성이 주인이 되고 자리가 동서로 나눠지는 등의 구별은 두었죠. 그러나 이 자체를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남성이 주인이었던 만큼 그 남성의 부인을 주부라고 해서 그녀 또한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고 주인인 남성의 어머니는 주인보다 앞에 서도록 해서 그녀의 자리를 좀 확보를 해줬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유학자들이 지향했던 것은 음과 양의 순환입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잘 해내면서 그것이 순환하며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사유, 이 사유가 아직도 우리 문화 곳곳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예절 문화를 살펴본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